타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2월 1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부활에 기다린 삼성으로 세계 1위를 노리는 윤 정부의 전략으로 중대 국면으로 치닫는다. 긴 제목인데 요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반도체 부활에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으로 세계 1위를 노리는 윤 정부의 전략이 중대 국면으로 치닫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마카오 아키오라는 사람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K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이 발표됐죠. 그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SMC가 그 구마모토 현에 그 대형 공장 건설하고 있다는 거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이걸 얘기하면서 반도체 제조 장치나 관련 초고순도 부원료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자재 분야에서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자긍심을 표현하면서 최근 2023년에 삼성이 크게 고전한 요인은 낸드 프레시 메모리와 데이터 일시 저장에 쓰이는 D램 수요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다. 그렇게 되고 2023년 9월에 삼성전자가 미 NVIDIA의 최신 AI 칩에 대응한 HBM, D램을 쌓아 올린 새로운 타입의 메모리 칩의 공급을 개시한다라는 관측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삼성은 PC나 스마트폰 전용의 반도체 메모리 등의 수요는 회복 기제에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일본이 K반도체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제목으로 풀어나갔는데, 이제는 그 전략 물자로서의 반도체,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GPU, 화상처리 반도체의 제조 능력 강화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발빠르게 HBM 개발과 공급에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K 반도체 전략으로서 2047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 원,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 13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과 3개의 연구시설을 건설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반도체 제조장치 불화수소나 초순수 등 관련 부재의 국산화도 시급하다. 윤 정부는 칩 설계와 개발을 위한 기업 펠리스 연구 개발 지원 등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산업 육성이 현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SML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방문해가지고 한국 국내에 반도체 제조 연구 개발 시설을 설립하기로 합의가 됐던 뉴스가 나왔죠. 출자 규모는 공동으로 1조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 나는 할 때는 와다시와 이렇게 되는데 그 일본 원어로는 와바시라고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용어예요. 그런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간 기업은 반도체 관련의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한층 더 강요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리스크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전문가 육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중장기적으로 해외 업체와의 경쟁력과 점유율 격차가 커져 만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이 자동차에 이은 기관 산업을 구축해 경제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네요.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대만 한국서 신파라고 그래서 이게 뭐 뜻이 뭔가 그랬더니 이게 신파라는 게 뭔지 좌파라는 얘기인지 진보라는 얘기인지 진다. 중국, 북한이 불합리한 동갈치로 치닫는 이유. 이게 뭐 국문으로 AI가 아직 국문으로 번역할 수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일본판 뉴스 위키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 일본의 뉴스는 우리나라나 미국 뉴스는 이 제목 밑에 기자 이름부터 써줍니다. 그걸 개인을 그렇게 중시하는 건데 일본 뉴스를 보면은 기자 이름이나 기고자들을 그 기사 맨 마지막에 씁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익숙해 있는데 최근에 온라인 매체나 그런 거로 보면은 기자 이름들부터 쓰죠.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향 같은데 아직까지도 일본의 정신은 조직을 먼저 중시하는 그런 나라같이 느껴져요. 이런 거를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각각 친중파, 친북파가 선거에서 지는 현상이 상태화되고 있다. 왜 북중은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데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일수록 친중파 후보자가 불리해지고 반대로 대만 독립파에 가까운 후보자가 유리해진다는 아이러니한 메커니즘을 거기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도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수록 이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보수파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진보파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제 말만 가지고 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는 일주일간 3번이나 미사일을 쏴댔죠. 한국이 민주화된 것은 1987년 이후로 그 후 8차례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중 한 번도 북한의 대남 이게 동짤 건데요. 동갈? 공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공갈 협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갈치가 북한과 가까운 진보파에 유리하게 작용한 적은 없다. 음,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민주주의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 남쪽 사람이 아니고 위쪽에서 공산주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한다 이런 뜻 같아요. 북한이나 중국에 있어서 한국이나 대만과의 군사 대립 가능성은 항상 상태화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상대의 선거를 배려해 군비 증강이나 연습을 그만두기가 어렵지 않냐 이게 선거 기간이라고 그런 배려를 자기네들이 해줄 리도 없고 엿먹어라 하고서 계속 쏴대는데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남쪽 보수파한테 유리한 거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 문정권 때도 계속 쏴댔으니까 걔네들은 계속 쏴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북한에서 계속 쏴대면은 미국의 이 군사력이 항공모함까지 해서 그다음에 뭐 한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이런 거는 북한을 위협한다고 지들이 또 계속 미 제국주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자기네들 정권 유지 차원으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에, 속으로 깝깝한 거는 중국 시진핑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기는 어찌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러니한 메커니즘이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김건희 씨 리스크라고 그랬나요? 리스크 그것도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너무 그거 떠들면은 또 역불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국 책임은 이란에 대응 결정했다. 파트 1에서는 저는 아마 이게 부분적 대응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응을 결정했는데 한 번 아닌 단계별 한다니까 전면전은 아니지만은 부분적 대응이라고 그랬는데 부분적이라는 게 다단계로 그 크기와 그 빈도수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건 비밀이겠죠. 이제 당해봐라 하고서 크게 전면전까지 확대는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분쟁을 일으켜면은 그게 소모전이 또 거기서 되면은 궁극적으로 그 아랍 국가들은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거를 어느 정도 대응해 가면서 미국 석유를 팔아 먹으니까 사실은 원하는 바다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그 속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 이후로 다들 이 인플레나 뭐 이런 거에 다들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 미국만 잘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 번의 공습으로 끝내지 않을 계획을 시사했다. 주로 뭐 육군이 침투한다든지 이 말하자면은 상륙 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공중전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모르죠. 또 미국에서 키운 또 민병대도 있을 거니까 걔네들이 또 어떻게 할지 그런 건 CIA에서 뭐 작전을 벌인다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이란의 미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려 한다. 단계별 행동을 통해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여러 번 잘근잘근 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미국 군인이 죽었는데 미국 한 명의 그런 영화도 있죠. 적진에 떨어진 미국 비행사를 생환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는 그런 미국의 애국적인 영화들이 많습니다. 현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날 미 국방부는 미군 피격 사망의 공격 주체로 지목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관련해서 그거 얘기는 못 믿겠고 이렇게 이제 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요르단 기지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라는 기사가 좀 감브렐 AP통신에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란의 경고는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이란 대사 아미르 사에이드 아이 라바니로부터 처음 나왔다. 그리고 카타르가 종종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거니? 알자지라지라고 그 이 중동 신문으로서 본사가 그 카타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중개 역할을 좀 했는데 이란의 그 국영 IRNA 통신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뭐 전쟁을 그만둘 꼭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 뭐 유사한 그런 화법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란, 미국의 치명적인 공격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외교를 촉구한다. 말로 하자. 이란이 말로는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공격을 당한 민병대에 공격을 당한 데가 요게 그 이 요르단 국경선과 시리아 그런 거 경계선 쪽에 어디 미군 부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길 공격을 당한 모양입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이란은 그래서 그 외교를 좀 말로 좀 풀자 그랬더니 안토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금은 중동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하고 1973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상대로 두 군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도 그 이겼죠. 용키로프 전쟁. 음, 그렇게 됐죠.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 여기 시리아네. 시리아. 시리아가 여기 있네요. 어, 이겼죠. 그런 만큼 그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 미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미군이 우리는 첫날부터 우리가 국민을 방어하고 우리의 인력을 방어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것을 매우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은 우리가 더 광범위한 확대를 막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군을 공격한다. 그 세계 패권 국가의 미군을 그러면은 솔직히 그 옛날 같으면 죽기를 강호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힘이 떨어진 거냐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면전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큰 돈을 안 써가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궁극적으로 중동이 혼란하면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석유 메이저 애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그래요. 음, 뭐, 정이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자기네들,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형태도 그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가면 나홀로 민주당 된다. 그 안혜리 기자인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나 그러네요.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우리나라에도 정치를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분이 있는데 그 자기 직함을 컨설턴트라고 붙이는 모양인데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익 개념이 사라진 한국 공직사회 진단. 어설픈 진보 보수가 판치온 양당 정치에 대한 비판. 요거만 얘기해도 뭐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의 그 대통령제에서 뭐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있으면은 일해 먹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의 경제 부분인데 세계 경제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대받아 자기가 갔다. 그렇게 좀 거드름을 피우네요. 경제인들도 그 파트너로 초대받아서 갔다는 것도 있어요. 경제 그 기업인들 중에서 하나도 간 거는 뭐 예전역에 그 저기 그 회원이 돼 있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장들이 안 가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식들이 가고 고려아연이라는 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은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 경제 지도자들이지 그 사람들도 그 자기 혼자만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폴리코노미 현상 속에서 우리는 국제정치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언론 헤드라인만 봐도 그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이 엄중한 시절에 우리는 영부인이 수수한 디올백 얘기나 하고 있죠라고 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깔 수가 있는 거겠죠. 여야 수준이. 윤 정부가 비전이 있다 해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가 있는지도 회의적이고요. 일머리라는 용어는 참 우리 기업이 있을 때 참 좋은데 네가 뭐 머리가 좋으면 뭐하냐 일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 직원 야단치고 할 때 저는 뭐 일머리 없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용어를 쓰네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국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왜 없어? 개인적인 소시민인 나도 있는데 사실 여야가 다 문제다. 어떤 정책을 바꾸려면은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 이익, 이런 경제적인 관점, 이런 거는 좋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거는 또 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민과 소통 없이 윤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도 밀고 나가겠다. 아,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경우도 있죠. 경제는 흐름이고 지금 잘못된 건 다 내 책임이니 지난 정부 탓할 거 없다. 내가 현재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 내에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쭉 그 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에, 여기 위에 거만 좀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오의 정치, 보복의 정치 아닐까요? 이쪽저쪽 더 빨리 복수심을 털어야 해요. 누가 되든 다음 정부는 상대를 끌어안았으면 합니다. 통합은 힘센 사람이 먼저 내려놔야 하는 거니까요. 강자가 여유를 베풀어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관료풍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 대목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보의 탈을 쓴 정복 이적자들을 포용하라고 그건 나는 개인적으로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향을 시킬 용의는 있다. 전향을 시킬 용의는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이런 걸 의식 전환이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그 슬프트 회계를 하는 이유도 이 의식 전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어떤 우리 고정관념을 좀 바꾸면은 사람은 안 변한대지만은 사람 또 변하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의식만 전환이 된다면은. 근데 그 의식 전환시키기가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양립한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예술적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실력이죠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중도 글쎄 이게 그래서 말이죠. 정책 대결로 하자는 것으로 이해는 하긴 하는데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이 둘의 경계가 사라지는 트렌드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왜냐? 팬데믹 때 민주주의 국가도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일단은 말하자면은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돌아다니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에, 일단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분류한다고 그러는데 에, 좀 이렇게 많이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런 이제 강제적인 이런 게 많이 생겼죠. 강제
수단이 많이 행해졌던 거죠. 그런 거로 해서 그 보수와 진보가 경계가 좀 애매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전을 갖는 건 정치인의 역할이고 행정 관료를 통해서 실천을 끌어내는 것도 정치 영역이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뭐 흥찌빵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당신 해봐야 또 5년 해먹고 또 바뀌면은 뭐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데 그 비전을 그 실천으로 끌어낸 것도 그 대통령이나 그 정치인들의 역량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씨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또 대립 구조대로 했는데 앞서 그 소개한 그 표에 그 변화 매트릭스를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 뉘어서 했을 때 본인이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 이거 동시에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는 보수와 진보도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그 대립이 되면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를 동시에 이루는 자기는 어떤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게 보수냐 진보냐 그 따지지 말라. 말은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를 다른 쪽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주의 정권은 보통 한미일 동맹, 지금 윤 정권이 한미일 동맹 강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보주의가 불명이 되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친중 친북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그 봐서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전쟁 발발이다 이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도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속 가능한 한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쟁하는 한국,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요. A를 위하여는 B, C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고, 이건 대립 관계고, 어, 이건 뭐 이 직권에 따라서 그 나오는 행동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쁜 쪽이니까 이게 그 나쁜 쪽으로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상대방하고 적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쪽의 측면은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친미 정책입니까? 친중입니까? 그런 얘기는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친중 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던데, 조선족한테 가서 이 표 얻으려고 가서 인사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던, 게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발전 큰 자산 될 것, 요즘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이영구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서 환영사 해가지고 경기도와 전라북도 노무현재단이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개막선언을 되새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가칭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서울시나 그 여당 쪽에서 나무 위키 쪽에서 정리한 거를 보면은 어, 2023년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의 서울 편입론이 급부상하면서 경기북도 분도론이 상당을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서울을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김포부터 좀 끌어들였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그 심포지움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오신 이해찬 씨가 또 와서 얼굴 그 뭐 저기 그 사회 선배라고 그 와서 그 찍은 모양이에요. 그 기념사진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